광장에 모여 수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타협, 반목, 협동, 분열을 반복하며 성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하는데요. 다시 만날 대한민국의 뿌리 내려야 할 새로운 민주주의는 무엇인지 서복경 더 가능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정치학 박사로서 또 굉장히 한국 정치의 쓴소리도 많이 말을 못 참아서요. 저희가 바로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그냥 막 가감 없이 좀 쓴소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콜드플레이가 내한했는데 우리들이 올 때마다 대통령이 없었다. 그래서 8년 전에 이제 2016년에도 그때 왔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참 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탄핵이 많은지 대통령 탄핵이 많은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왜 이렇게 탄핵이 계속 발생하는 건가요? 사실 우리가 그 헌법 채택하고 나서 이제 경험하는 건데요. 이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취약성, 그러니까 본래적 속성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아 원래 민주주의는 이런 건가요? 언제든 방심하면은 예. 선출된 독재자가 나올 수 있는 체제가 이 체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왜 민주주의를 이제 토대를 놨다 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도 예. 그 지금 이제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100년 전에 잘 나갔다, 뭐 20년 전에 잘 나갔다 이런 게 별 사실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를 보장해 줄 수 없는 게 민주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좀 탄핵이 잦은 것 같기는 해서 우리가 그 기간에 비해서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미국에서도 뭐 굉장히 200년 넘게 이렇게 대통령제가 유지됐지만은 탄핵이 된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거는 연방 정치만 봐서 그래요. 미국의 50개 주 예. 예, 이제 상위에 있는 게 연방 정부인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탄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요. 예. 반면에 이제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남미 국가들이라든지 예. 이런 쪽은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렇군요. 우리만 걱정할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아주 비민주적이고 좀 정치 경험도 짧고 편협한 사고를 가진 이런 개인의 일탈인 건가 아니면 우리 제도 자체 뭐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셨다고 하셨지만 특히 지금 이런 시스템의 문제인지 이걸 가지고 또 뭐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은? 사실 우리가 그 누가 병이 나더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평소에 몸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 이것도 맞고 예. 그다음에 어젯밤에 밤새도록 싸돌아다녔다. 그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시스템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건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건강한 힘도 작동을 하는 거고요. 예. 시스템에 해를 끼치는 힘도 작동을 하는데 어떤 순간에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지어놨는데 지진이 났어요. 그럼 균열이 막 생기잖아요. 예. 근데 지진이 끝나고 나도 그 균열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닌데 겉은 멀쩡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말하자면 그 2016년, 17년에 지진을 한번 맞았어요. 예. 근데 그동안 보수를 제대로 못했는데 지진이 또 난 거죠. 그래서 이번의 상황은 훨씬 크게 보이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효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민주정이라고 할 때 예. 이 리더십은 중요한 구성 요소거든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효과를 낳기도 하고 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기도 해요. 예. 그 자체가 중요한 변수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민주정에서는 정당에서 고르고 골라서 후보를 내놔라. 잘 키워서 내놔라. 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키우지 않고 예. 데려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검증을 하나도 안 하는 후보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보가 국가 시스템도 망치고 그 당도 망치고 예.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정당 정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 사실은 뭐 전체주의에도 다 정당은 있기는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당이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에서 각자 자유롭게 결사체, 정치적 결사체들이 의견 개진도 하고 권력 획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당 간에 이제 경쟁도 하면서 룰을 지키는 거 이런 거는 정당 정치라고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은 정당이 맨날 바뀌고
또 사람도 맨날 바뀌고 뭐 또 언제 봤는지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와서 무슨 선거 대선 후보로 나오고 막 이런 게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왜 한국은 이런 정당 정치가 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건가요? 일단 두 가지 문제를 좀 분할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 사건은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돌이켜 보시면 예. 적어도 윤석열 씨의 등장 이전까지 우리나라 큰 두 정당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날라온 후보는 없었어요. 보시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했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4선이나 했고 그 이전 대통령들은 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서울시장 했고 서울시장 뭐 종로에서 국회의원도 했죠. 하셨죠. 그러니까 선출공직자 경험을 다 거친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아무런 선출공직을 안 해본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기는 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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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오작동을 계속 하다 보니 예.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럼 왜 오작동을 했느냐. 그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에서는 원래 정당이 자유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야 되고 유권자의 선택을 못 받으면 없어질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OECD 민주주의 선진국에 대비해 가지고 정치 제도가 굉장히 후진적입니다. 후진적인. 후진적입니다. 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 정치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예. OECD 국가 중에서 정치 제도가 아주 후진적인 선진국의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이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도요? 사람이 아니고.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후져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런 건 좀 이기면 좋겠는데 왜?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정당을 만들려면 우리나라는 사무실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되고 5개 시도당이 있어야 되고 시도당별로 1,000명 있어야 예.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 있는 시민들이 충청남도 지방선거만 참여하고 싶단 말이에요. 예. 근데 왜 서울에 사무실을 열어야 되고 5개 시도당의 사무실을 다 열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전국 정당화를 지금 계속 강요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근데 전국 정당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전국 정당이 돼야지 건강한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도로 뿌리에서 정당 정치의 실험들을 할 수 있는 걸 막아놨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큰 정당도 결국은 큰 정당도 지구당이라든지 이런 경쟁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큰 정당이 건강해질 기회도 막아놓은 거고 예. 그다음에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들어오는 정당도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두 정당이 그동안 번갈아 가면서 사실 굉장히 이 조직의 위기를 겪었거든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2007년에 굉장히 위기를 겪어서 긴 시간 동안의 회복기를 거쳤어요. 뭐 이제 친노 패족 뭐 얘기부터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굉장히 당명이 한 10번은 바뀐 것 같아요. 그동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대표도 계속 바뀌고 예, 막 예. 그런 시절을 민주당도 겪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그 조직을 복구하고 회복을 하는데 근 10년 가까이 걸려요. 왜냐하면 전국적인 정치 조직을 운영한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겪는 과정에서 만약에 각 지역에서 건강한 정당들이 시민들이 그때그때 등장을 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고 전국적인 선거에서는 또 선거 연합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커오게 되면은 훨씬 빨리 회복이 되거든요. 대표님, 제가 갑자기 들으니까 궁금해졌는데 예. 예, 의석은 없지만 원외 정당이지만 꽤 많은 정당들이 지금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많은 정당들 한 뭐 30개 되던데 그 정당들은 다 그러면은 5개 시도 지역에 1,000명씩을 다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당이 네.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한 동원 능력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당들이 예. 물론 어떤 정당은 일종의 우리가 이제 속한 말로 선거 때 떴다방 이런 조직도 있지만 예. 상설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조직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럴 때 결선 투표제를 열어주면 그 지역 조직은 작지만 시도지사 수준이라든지 예. 이런 데는 연합을 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럼 이게 이제 나중에 2년 더 있다가 총선 때도 선거 연합을 하고 예.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말하자면 살을 붙여서 건강한 모습을 갖추면 또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진짜 전국적으로 연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연합 정치가 불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이게 당을 만드는 것부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사실상 양당제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당제가 됐다가 또 양당제가 됐다가 뭐 계속 이합집산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현재의 선거제도, 결선투표제도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소선거구제, 국회의원을 얘기하면 소선거구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도는 정치인들이나 시민들이 행위하는 일종의 그 환경이잖아요. 가장 큰 환경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제도 자체가 좀 더 그 연합이 가능한 또는 다양한 세력들이 서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뭐 한 30년 넘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제도 변화를 하면 이 효과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연구자들이나 시민사회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또 현실에서 유권자들이 편안하게 익숙한 제도라고 하는 것도 제도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고 유권자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유리한 거는 유권자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눌러앉아 있고 예. 불리한 거는 절대 안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도가 굉장히 경직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정확한 그 예시인지 모르겠으나 예전에 이제 국회에서 소수 정당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거 도입을 했는데 그거 하자마자 바로 위성정당 만들고 그 위성정당이 그냥 아예 제도화돼 버린 것 같아요. 지금 2번 연속 위성정당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편법으로 돌파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 만약에 총 의석수를 많이 늘릴 수가 없으면 예. 이 의석수 한계 내에서라도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빼놓고는 대부분의 정치 선진국이 채택하는 제도는 아니다. 대부분의 뭐 이원 집정부제나 아니면은 이제 내각제, 그러니까 의회 중심제를 가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조금 승자 독식이 아닌 권력을 좀 분점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가야지 너무 이권에만 지금 대통령 권력을 잡으면은 그다음에 이권 나누는 거에만 좀 관심을 갖게 이렇게 만들어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와서 사실은 어떤 게 옳은 건지 뭐 잘 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선출된 독재자가 꼭 대통령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건가요? 지금 이제 유럽에서 유명한 독재자 중에 하나가 헝가리의 오르반이라는 분인데 이분 총리예요. 그다음에 독일의 히틀러도 총리로 출발해가지고 독재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제라고 해가지고 독재자가 안 나오는 법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는 이 의회제 또는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국제적 표준에서 이런 언어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왜 근데 다들 쓰시죠? 예, 그건 국내에서 만들어낸 그 조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모델 케이스가 프랑스 사례거든요. 예, 이원 집정부제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이제 뭐 준 대통령제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는 뭐 대통령제 의회제 혼합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핵심은 그 국회 동의를 받아라. 그러니까 국회에서 선출해라. 근데 우리 지금 헌법도 국회에서 동의는 받도록 돼 있어요.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선출제로 바꾸거나 이런 방법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건 핵심은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 권한을 확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단지 선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심의에 관련된 그 국회의 권한에 관련된 문제도 확장할 필요가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시행령 통치 있잖아요. 그 왜 대통령령으로 다 하는 법을 우회해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에 반하는 행위거든요. 이럴 때 국회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OECD 다른 선진국엔 다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그 시행령 통치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증액을 할 경우에는 이 정부 부처에서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감액만 할 수 있죠. 의회는. 그렇죠. 감액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협상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랄지 또는 감사원이 있잖아요. 이 감사원에서 회계 감사 기능
직무감찰 기능이 있는데 예. 회계감사 기능은 좀 더 국회의 통제를 많이 받도록 만든다라든지 뭐 이런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도 논의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당장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예. 법률 수준에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행사하는 인사권에 대해서도 예. 법률 수준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 수준에서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부터 빨리 도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뭐 이벤트들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4강에서 2명이 올라간 사람이 김문수, 한동훈 두 분이 예. 올라가고 이제 홍준표 후보는 정계 은퇴를 했어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매번 얘기를 했던 게 용병 좀 들이지 말자. 우리 내부에서 조금 키워야지. 왜 분리하면은 용병 갖다 쓰냐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최근에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지금 사실상 용병으로 영입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그게 결승이 아니라 따로 장외 결승전이 또 뭐 있는 거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정당 정치나 이런 정치가 좀 제대로 작동하는 거에 조금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보는데 실패해서 아무것도 못 배웠다. 국민의힘이 실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런 방식으로 모셔왔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분이 그 당만이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 엄청난 상처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경로를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러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이제 거리로 나오고 또 그 탄핵에 대해서 지지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얻어야 될 교훈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조금 나가야 되는지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발언 좀 해주시죠. 일단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치인, 공직자 그리고 시민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매일매일 만들고 돌봐야 되는 체제예요. 누구 하나가 이 체제에 대해서 손을 놔버리고 예. 이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을 하면 서로 영향을 미쳐서 망가지는 게 이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되는 거는 정치인과 공직자와 시민들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민주주의 체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신뢰를 먼저 회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5월 1일 내일 모레 네. 오후 3시에 지금 대법원에서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법부와 어떤 뭐 이런 거를 좀 문제시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사법부가 너무 선출된 권력 이런 거에 깊숙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문제도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우리나라 사법부나 지난번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참 불친절해요. 왜 그러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길어지고 뭐 그렇죠. 지연되는지. 또는 네. 대법원은 왜 지금 급하게 서두르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법부도 예.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가기구입니다. 그럼 시민들이 궁금해하면 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태도는 뭐냐면은 당신들이 궁금한 거는 상관없고 예. 나는 내 스케줄대로 간다 이런 거잖아요. 예. 일단 그 버릇 고쳐야 된다. 왜 그 짓을 하는지를 유권자들이 알아야지만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서북경 대표님 나중에 한번 더 모시고 더 깊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분이 너무 짧은데 일단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북경 더 가능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